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른바 윗선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쭉 보도를 보신 대로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네.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정치적인 논란은 빼고 미필적 고의에만 이제 좀 집중을 해서 보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일반 사람들이 자주는 들리지만 참 해석하기는 쉽지 않은. 예, 그렇죠. 내가 술 취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거를 갖다 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먹고 폭행을 저지르면 술 먹는 행위부터가 어떻게 보면 미필적 그렇죠. 고의죠. 예. 근데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우선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갖다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혐의를 갖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그 만약에 그래서 영장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러면은 그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윗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당연히 긴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런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윗선으로 수사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 혐의 자체에서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따라서 내일 영장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이것이 전국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예. 예상하세요? 법원이 발부할까요? 그거 예상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저는 최근 들어서 미필적 고의를 정치적 이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예. 법원이 적용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사례들이 한두 건 있었기 때문에 마음 놓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좀 더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청구 내용을 두고도 지금 국민의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 또 이에 민주당도 강경 대응을 폈거든요. 먼저 그 발언을 좀 들어보고 네. 관련 대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충성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셀프 조사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검찰이 여당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라고 국민의당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집권 여당 특히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를 얘기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주 혐의가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이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실은 당의 문을 닫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지난번에 박주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여기에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박지원 그리고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했다면 당으로서의 어떤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어떤 위중한 그런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과연 검찰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것을 발부를 할지 물론 도주 우려와 범죄의 사실이 소명이 됐냐 안 됐냐 이거 상당히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일 텐데 이준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물론 카톡이라든가 문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 방증할 수 있는 것은 검찰에 제시하고 있지만 예. 이것이 법원에서 과연 확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구속전 신분을 피의자 통해서. 신분을 예. 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저는 50% 정도의 어떤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보십니까? 반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법원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도 확실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래요. 국민의당은 창당 이래 어쨌든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쯤 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안철수 전 대표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구속영장 청구된 마당에 안 전 대표의 입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뭔가 좀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너무 오랫동안 지금 침묵하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다 좀 의구심도 갖게 되고 신뢰도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죠.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 안 전 대표의 침묵의 어떤 의미나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경험이 예. 때로 현재 우리를 규정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만 정치에서는 때로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예. 그 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지금까지 행보를 쭉 성공적으로 걸어왔는데 네. 지금 너무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리니까 굉장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일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그 타이밍을 갖다 계속 보고 있겠죠. 어느 때 해야 최적인가. 근데 이제 덧붙여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화면에서 방금 봤지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공방을 벌여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도 지금 국민의당 바라보면서 막 손가락질할 계제가 아닌 게 옛날에 김대엽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 조작 사건입니다. 네. 그 다 형사랐고요.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남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국민의당은 더더욱이 현재 사건이기 때문에 석고대죄해야 될 판인데 이 양쪽은 막 나와서 떠들고 예. 국민들이 정말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안철수 의원은 침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 안철수 의원 그 국민의당 쪽 이야기 흘러나오는 걸 보면 안철수 의원하고 연락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측근들하고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야말로 네. 칩거 중인 거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흘러나오는 말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입장 표명을 하겠다. 왜냐하면 과거에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대표직까지 물러났는데 계속되는 공격에 굉장히 정치적 상처가 컸다. 그러니까 미리 사과하는 데 따른 부담이 크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보면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지만 무슨 큰일 생기면 사과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다가 또 한 가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문제를 자기 개인하고의 관계에서만 자꾸만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건도 자기 개인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완전히 존립 위기에 몰려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당이.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국민이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선택하고 용인해준 다당제, 이 정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까지 지금 와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당의 문제, 우리나라 정치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지금 사과를 하면 또 사과에 내몰린다, 뭐 아닌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 이거를 갖고 당을 이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건사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가장 피해가 적을 것인지 그런 생각을 좀 앞장세워서 이야기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예.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사과를 했었어야 됐고 이미 타이밍을 지금 놓쳤고. 지금부터라도 가장 빠른 시기에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당 밖에서는 존립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좀 꿋꿋하게 이제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젊은 기수론, 추대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새 지도부 입장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의 개혁을 넘어서서 지금 이런 당에 있는 이번 이 위기까지도 좀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맡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 이후에 좀 당이 새롭게 설 수 있는 기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 조작 사건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혁신위원장이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는데 혁신할 수 있는 지금 방향이 서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번에 이 조작 사건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반열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여기에서 지금 나와서 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결국은 할 겁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어떤 사법적인 절차가 1단계가 결론이 났을 때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것을 법원으로 넘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부득에 소치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40대 기술론이라든가 추대론 여기에 국민의당의 어떤 전당대회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안철수 대표가 국민들한테 사과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탈당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내가 이번 사건에 책임지고 그리고 당의 대선 후보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일단 탈당을 하겠다. 그런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당은 나름대로 쇄신의 작업을 하면은 이 당은 당대로 과연 앞으로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세대 교체인지 아니면 혁신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당내 대표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백과장면식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토론이 이루어져야만이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고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한테 부응하는 그런 정당의 역할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예. 과연 전 대통령에서 그 안철수 걷어내기, 당 쇄신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으로되 그 국민의당 내부 구성원들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 국민의당 쪽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전당대회를 어떤 모양으로 치를 것이냐. 우선의 연기론이 있었고 연기론은 좀 별개의 문제로 전당대회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거론되는 두 사람이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뛰는 걸 보면서 저 모습으로는 좀 당이 강하게 어필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추대론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안철수 전 대표와 어떤 관계를 가져가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번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네. 아마 주자들은 대부분 안철수 색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당 이제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그 조작 사건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의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새 지도부를 선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색깔을 바꿔나가겠다, 안철수색을 벗어내겠다라는 혁신을 시도를 하면서 네.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반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보이콧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입장의 변화가 있으리라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변화가 있고 특히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의 존폐와 존망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이 앞으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기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의 쇄신 작업은 쇄신 작업 나름대로 일단은 당을 창조적 파괴의 어떤 형식을 빌려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직도 국민의당은 저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다당제를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이 특히 이제 호남에서 많은 의석을 국민의당한테 몰아줬는데 호남의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당을 이대로 숙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이 당원들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 석고되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이 제3당이 막강한 어떤 의석을 보유하고 40석이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 민주당과 합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국민의당 의석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서로 정당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어떻게 보면 정당 간의 어떤 이 충돌이 국회에서의 협치를 물고 나가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문재인 정권의 국정의 동력을 상당히 빼먹을 상실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의회 정치가 회복이 안 되면 정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입법률이 단 2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과거 이명박 정권 때 170건 그리고 270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70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5건 정도 됐었는데 지금 단 2건밖에 안 되는 것은 역시 민주당은 소수 정권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왜 국민의당이 이런 잘못하는 것은 이건 저는 검찰이라든가 사법적인 당국에서 철저하게 이것은 응징을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왜 정치인들 정당끼리 싸움으로 번지는지 이것조차도 당내적으로 서로 이 사건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의 발목을 잡냐, 그렇죠.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와 예. 연관돼서 질문 하나 좀 더 드리면 추미애 대표가 왜 이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어떤 속내가 좀 숨어 있는 겁니까? 그것을 뭐 정략적으로 생각해서 국민의당을 이참에 재기불능을 정당으로 해서 내년 보궐선거 때,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제1당으로 만들겠다. 흡수하겠다는 흡수하겠다는 그런 속내가 생각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저는 거기까지 나가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정당의 대표로서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때 우리 정당이 대통령이 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이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꼬리 자르기니 머리 자르기니 그런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국민의당에서 이것을 받아서 추미애 대표한테 공격을 하니까 저는 양쪽 정당의 대표들이 이성을 찾아서 국민을 향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일단 양쪽의 의견이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오면 국민들이라든가 유권자들이 멀리 도망가는 국민한테 실망 주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양당 대표라든가 정치권에서 모여서 이것은 사법당국에서 처리하도록 맡겨놓자. 이런 신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예. 강 국장님도 한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추미애 대표의 속내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예. 저 시중에서도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국민 눈높이나 국민 상식에 비추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신모 원료가 있거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신모 원료가 있다기보다 국민 눈높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평지 풍파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태는 정리를 하려면 좀 고단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순방 마치고 나서 피로감이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해도 그래도 국내 정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결단을 내리는 모습, 수습하는 모습을 통해서만이 수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나온 얘기인데요. 예결위 전체위에 추경안 상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야삼당이 불참을 또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텐데요. 예, 어떻게 좀 그러니까 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당 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파워 게임이 결국은 의회의 협치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국정의 방향에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민주주의는 의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은 집권 여당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귀가 있으면 많이 듣고 그리고 야당을 설득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집권 여당의 모습인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물론 이 제보 조작 사건 정말 이것은 안 좋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일별백계로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별도로 정치는 그리고 국회는 굴러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해서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추경을 했는데 야3당이 거부를 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그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이 지금 일대 격전을 해서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돌아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야당의 책임도 있지만 결국은 집권 여당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을 다시 살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 이제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상당히 좀
스트롱맨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좀 당내에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네. 일단은 당내 개혁에 드라이브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고 일단 대여 투쟁 같은 경우는 속도 수위 조절을 좀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그 중국 국공내전 때 장제스 국민당 총통이 예. 저쪽에는 공산당이 이제 계속 그 바로하고 밖에서는 일본군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선 안내 후 양회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죠. 먼저 안에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외적을 물리치겠다. 지금 홍준표 대표도 먼저 안을 정리를 하고 그런 상황이군요. 그 다음에 예. 밖에랑 좀 싸우겠다. 예. 이런 생각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홍준표 신임 대표 입장에서는 당권 장악이 시급하죠. 예. 근데 당권을 갖다 장악을 하려면 물갈이가 불가피하고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그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갈아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랑 싸우다 보면 거기에 온통 힘이 다 쏠리고 이미지나 뭐나 다 글로 가니까 그러겠네요. 먼저 안에부터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혁신위와 윤리위를 이제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어제 나왔나요? 저 혁신위원장에 연세대 류석준 예. 교수를 이제 내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체제를 갖다 이제 정비를 하면 자기 이제 당으로 만들 수 있겠다. 또 그 과정에서 친박들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니 내줄 건 아니니까 그럼 친박하고 길고 긴 그 이제 갈등의 시간이 있겠죠. 또 있겠죠. 그러면 네.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친박 중에 어느 기퉁이를 좀 헐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 뭉텅이로 전부 다 똘똘 뭉쳐 있으면 안 되니까 그 헐어내는 과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을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많은 과제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지금. 전투력을 좀 아끼고 있는 거군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걸 다 하고 나면 뭐 그다음에 바깥이랑 싸우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내 가진 모든 정신력, 그다음에 에너지 모든 걸 갖다가 당권에다 쏟겠다는 거. 근데 이제 아닌가. 타이밍이 조금 안 좋은 것이 예.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가 됐으면 칼자루를 위해서 공천이라는 칼자루를 휘둘 수가 있는데 총선이 3년에 남기 때문에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친박은 친박 나름대로 건재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이 사람들 자르낼 수가 없고 결국은 2년 임기에 당 대표를 맡았는데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만을 쥐고 있는데 그 공천권도 마찬가지로 대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현실적인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밀고 당기기가 이미 이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네. 평온하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76.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좀 더 올랐다. 이 점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저는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그리고 박근혜 전 탄핵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 지금 1개월이 좀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적폐청산과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 이런 것들의 어떤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아직도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대통령의 국정 성과는 아직 확증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국민 기대가 상당히 크다. 다만 인사 난맥상이 상당히 드러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까먹은 것을 이번에 G20이라든가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해서 네. 75%에서 80% 정도의 이런 지지율을 갖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의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어떤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야망이 아직까지는 꺼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의 협치, 국회에서의 협치를 통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법화로 결과를 내서 이것이 국정의 동력을 삼아서 지지율을 이끌어가서 지지율을 받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당과 이런 여러 가지가 삐걱거리고 있고 협치가 되지 않고 협치가 사실은 중단됐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밉고 그리고 야당이 아주 무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야당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저는 아쉬운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성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남아있는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야당이 너무 한심지경이라 지금 고공행진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야당 한 당치고 제대로 힘을 발휘할 만한
또 유권자들이 믿고 의탁할 만한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당은 뭐 거친 말, 어떤 정당은 소년 특공대 같고, 어떤 정당은 뭐 큰 스캔들에 휘말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야당들한테 국민 마음이 지지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